새말귀 안내서 모습공식 제8강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넷.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선원이 휴가였습니다. 지금 또 휴가 중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 코로나19에 이어서 장마가 계속 길어지면서 폭우가 지금 많이 오네요. 지금 그래서 피해가 지금 계속 많이 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자연이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합니다. 너무 자연을 많이 훼손을 해서 지금 그 인과응보로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너무 늦지 않게 경각심을 잘 가져서 우리 자손들에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물려줘야 되겠다. 요새 하도 그런 거를 많이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거기 카페에 선원장 법문가 글에도 올렸습니다. 백봉 선생님 35주기 추모 날입니다. 그러니까 음력 6월 15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985년 하계정진 마지막 날, 마지막 법회, 회양날 마지막 법회를 하시고 법상에서 이제 뇌출혈이 돼서 그대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모 법회를 산청에서 이제 거행을 이제 지금 오늘 10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오지 말라고, 멀리서는 오지 말라고, 거기서 이제 가족들하고 청봉거사님하고 도반 몇 분만 하신다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선생님에 관해서 조금 올려놓은 거를 한번 보고 추모 시간을 한번 조금 잠시라도 가지고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카페에 보면은 선원장 법문가 글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시작. 2020년 8월 4일 음력 6월 15일은 백봉 선생님 입적하신 지 35주기 되는 날입니다. 산청 보림선원에서 35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한국의 현대불교를 새롭게 밝힌 백봉 김기추 선생님은 57세에 깨달음을 얻고 1985년 8월 2일 음력 6월 15일 산청 보림선원 하계정진 회양날 마지막 법문을 하시고 78세에 입적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입적하실 때까지 학인들의 올바른 안목을 틔워주기 위해서 철저한 당신 살림살이와 독창적이면서 분명하고 명쾌한 선지로 열정적인 사자우를 토해내셨습니다. 세간과 타협하지 않되 세간을 끌어안으면서 정법 수호의 오롯한 길을 가셨고 스승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백봉 선생님은 첫째, 자성 개발을 강조하였습니다. 학인들이 허공성의 이치를 깨쳐서 자성을 되밟힐 수 있도록 모습이 없는 허공을 비유로 수많은 허공 법문을 하였습니다. 둘째, 거사풍과 새말길을 주창하여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대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거사풍은 제가자들이 가정과 생업을 지켜가는 바쁜 세간살이 가운데서도 올바른 수단 방편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며, 새말귀는 내가 바로 부처인 도리를 알아서 부처임을 깊이 믿고 결정하여 부처행을 하는 수행법입니다. 즉,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모두 견성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철저한 당신의 살림살이로 창의적인 말과 방편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법문이 생생하고 살아 꿈틀거리며 분명하고 명쾌하여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새롭고 감동적입니다. 넷째, 정견을 세우고 자기 살림을 가지고 행으로 옮기는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였습니다. 백봉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거사풍과 새말귀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힙시다. 예.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일화랄지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또 선생님 저기 은초거사님 적으신 그 책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백봉 선생님의 그 법문의 특징, 또 백봉 선생님이 어떻게 저희들에게 당부를 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를 좀 간단하게 그냥 네 가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벌써 선생님 돌아가신 지 35주년이 됐네요. 세월이 무척 빠릅니다. 백봉 선생님은 그때 1976년 당시에 당신이 돌아가신 뒤 50년, 그러니까 198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뒤 50년 후에 영상 통화가 가능할 때 새말귀가 꽃을 피울 거다. 그렇게 1976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이제 올해로 벌써 35주년입니다. 이미 영상 통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하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뭐 대화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일상 사람들이 다 했지만, 비대면으로 이렇게 뭐 회의를 하고 정말 교육까지, 학교의 교육까지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런 또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코로나19의 인연과 조건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영상통화가, 굉장히 비대면 영상통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겠다. 모든 방면에서. 그래서 이제 새말귀도 그에 따라 많이 진화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76년에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벌써 지금 44년 전 얘기죠. 제가 그때 대학교 이제 4학년 때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영상통화가 가는, 우리도 영상통화 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영상법회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눈앞에 다가오고 있구나. 그 말씀이 정말로 지금 현실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새말귀의 선구자들이에요. 새말귀의 선구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이 새말귀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많이 이렇게 말하자면 전법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말귀가 전법이 된다면 일상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44년 전에 얘기를 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새말귀를 전법하는 데 아주 일조를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새말귀의 선구자들입니다. 현재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2011년도에 선언을 개원을 했는데 이제 올해가 9주년 됩니다. 10월 9일이 되면. 그때만 해도 선생님이 영상통화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정말 기대가 만발입니다. 제가 2011년도 상황하고 지금 9년이 지난 지금 상황하고 너무나 달라졌고, 앞으로 10년이 딱 지나면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새말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될 때 어떤 식으로 이게 전파가 되고 공부가 되어야 될까,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 새말귀가 널리 그 시대에 맞추어서, 이 새말귀를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지금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모든 또 IT 기술을 다 이용을 해서 새말기가 널리 전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선생님 35주년 또 추모 날이고 이래서 감회가 많이 새로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집에서 예불 드리고 자선하고 원노트 쓰고 원노트 보고 감사노트 쓰고 이제 저는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것도 추모의 마음도 가지고 산청을 못 갔으니까 해마다 가는데 못 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분의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운입니다. 그냥 세상을 이제 부처님이 우리 가장 스승이시죠. 부처님 경전도 많고 스승이세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분을 스승으로 또 아주 최근에 계신 분을 스승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그분의 그 사상을 공부를 하고 같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저는 늘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계시면 항상 내 마음에 중심을 잡아주거든요. 그 스승께서 항상 중심을 잡아서 자기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스승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32쪽이요. 새말기 안내서 이제 오늘 이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 모습 공식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132쪽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모습은 여기부터 자 시작. 모든 모습은 우리가 보고 듣는 그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모든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뒤바뀐 생각을 내려놓아야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번뇌의 힘을 없애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무지와 무지가 일으키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진실한 문이 바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수행의 요점이고 과정입니다. 공성이란 또 무엇입니까? 공성이란 모든 법은 자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성을 어떤 절대적인 실체라거나 독립적인 진리라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성이라고 하니까 공성이라는 것이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고정불변한 모습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성은 사물이나 사건, 즉 모든 모습의 본성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 거기까지요. 지금 132쪽에 그 위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모든 모습은 우리가 보고 듣는 그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인 모든 사람의 99% 거의 99.999%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있는 현실의 모든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뒤바뀐 생각을 내려놓아야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번뇌의 힘을 없애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습이 실제로 존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있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있다. 그것이 전제로 되기 때문에 내가 현실에 있는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바뀐 분별망상으로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바뀐 생각을 내려놓아야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번뇌의 힘을 없애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무지가 일으키는 고통. 무지라는 것이 뭐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체성이 있고 또 항상하고 또 진짜고 머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나다, 내가 있다, 내 것이라는 것이 바로 달라붙어 버리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무지와 그 무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100% 집착을 하게 되죠. 애욕이 생기고 집착을 하게 되니까 거기로부터 뭐가 생긴다? 그냥 고통은 그냥 옵션으로 따라와 버리는 거죠. 그냥 거기에 탁 엎어져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일으키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진실한 문이 뭐다? 공성을 깨닫는 지혜다. 우리의 근본적인 무지를 타파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공성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윤회를 거듭하는 근본적인 무지에서 헤어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공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수행의 요점이고 과정입니다. 공성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우리가 그 앞 페이지에서 용수보살이 무엇을 공이라고 하셨냐고 하면 여러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법이다. 나는 이것을 공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른 말로 하면 공성이라는 것은 모든 법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 자체성이 없다.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났다. 인과 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 인과 연도 곧 자성이 없다. 그래서 공하다는 것도 곧 또 공한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죠. 허공으로서의 나. 우리가 이제 그 정근도 하고 그러는데 허공으로서의 나. 나는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데, 색신으로서의 나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 말이 맞지요? 말이 맞는데 본인의 인식은 어떻게 되냐면 색신으로서의 나에서 허공으로서의 나로 뭐만 바뀐다? 이름만 바뀌어. 이름만 바뀌고 실제로 그 속에 있는 뜻이 파악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또 다른 실체가 있다. 색신으로서의 나면 몸뚱이가 나다 이는 말이죠. 허공으로서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또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은 바로 상대성 모습놀이다. 모습놀이다. 여기서 보림선언 버전으로 말하면. 그래서 공성이란 모든 법은 뭐가 없다? 자체 성품이 없다. 자체 성품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왜 실체가 없니?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공하다라고 표현한다. 공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공한 성품을 공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의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성을 어떤 절대적인 실체라거나 독립적인 진리라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절대성이 있다. 절대성과 상대성 이렇게 했을 때 절대성이 있다. 이러면 절대성이라는 것은 모습 없음인데, 불생불멸이고 모습 없음인데, 절대성이 있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뭐가 된다? 절대성이 상대성이 돼버리죠.
모습이 돼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성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실체라거나 독립적인 진리라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실체나 독립적인 어떤 진리가 있느냐? 그런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공성이라고 하니까 공성이라는 것이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예, 공성도 뭐하다? 공한 것이다. 그것이 절대적인 실체나 독립적인 진리가 아니다. 그 이름이 공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고정불변한 모습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놈, 듣는 놈, 말하는 놈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지요. 그 성품짜리를 가리킬 때 그건 보는 놈이 있고 듣는 놈이 있고 말하는 놈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늘 내가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잘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 생각이 내가 있다라는 이 생각에서 잘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말만 하면 어떻게 한다? 거기 달라붙는 거지요. 하는 자가 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보는 놈, 듣는 놈, 말하는 놈은 보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고 말하는 내가 없는 자리를 바로 성품자리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늘 법문을 하실 때 어떻게 법문을 하냐면 몸뚱이 변하는 거 알아야 몸뚱이 가짜인 거 알아야 너가 진짜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그 가짜 중에서 진짜를 드러낼 수 있다. 라고 늘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요. 매우 중요한 팁이라요. 만약에 이 색신이 변하고 헛것이 가만히 생각해서 쉼없이 변해서 쉼없이 변해서 이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구나 라고 내 몸뚱이에 대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느낀다면은 몸뚱이가 정말로 그러니까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겠네.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그 것들이 내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겠네. 이런 마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몸뚱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자기가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뭐죠? 내 몸뚱이하고 내 마음이거든. 내가 쓰는 마음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놔두고 작고 엉뚱한 데 가서 찾으면 공부가 잘 안 돼.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몸뚱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옛날에 백봉 선생님이 그러셨어. 너가 대학생들이니까, 이제 전부 다 대학생들이니까, 그 어느 학생들이, 너는 대학생들이니까 많이 배웠잖아. 그리고 요새 의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냐. 몸뚱이 변하는 거 알지? 가짜인 거 알지? 너는 다 알 거야.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몸뚱이 진짜 주인은 흰피털, 흰피털 적혈구, 백혈구, 빨간 피털, 백혈구, 적혈구, 세포가 진짜 주인이지 네가 진짜 주인이 아니야.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들을 때는 이해되지요? 이해되지요? 아, 몸뚱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속에 수많은 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닐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간적이죠.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순간적인데 늘 내가 있다라는 것이 어디다가 뿌리를 두고 있냐? 몸뚱이하고 내가 쓰는 망심에 내 뿌리를 두고 있거든. 이게 엄청나게 깊은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도 보면
뭐 부정관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부처님이. 그리고 몸뚱이 변하는 거 이제 저기 사념체의 신수신법이라고 제일 먼저 몸이 변하는 것서부터 관찰하라고. 그 앉고 서고 뭐 어떻게 아프고 뭐 이런 걸 다 관찰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왜냐면 요 몸뚱이하고 저는 그거 저기 내가 쓰는 마음도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몸뚱이 문제가 자기가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깊이 관찰을 하고 사유를 해서 이것이 자기 마음에 정말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 나다, 내 것이라는 그 뒤바뀐 생각, 착각, 깊은 무지라고 합니다. 그건 깊은 무지거든요. 그 무지에서 헤어날 길이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림선언에만 오면 백봉 선생님이 내 몸뚱이 갖고 얘기를 하시거든. 한 시간 법문을 하시면 한 번도 안 하신 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자꾸 들으면 외우잖아요, 학생들이. 그 법문 자꾸 들으면 외워서 우리 선생님 또 흰빛을 뭐 저기 뭐 빨간빛을 얘기하시고 세포 얘기하신다 우리 웃으면서 그랬는데 얼마나 당신이 그거를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로 그때는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몸뚱이 변하는 거, 몸뚱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거 다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것이 네가 실제로 느끼고 실제로 체험하냐? 이거는 별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건성으로 자기가 해서 넘어가 버리면 공부가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선원장을 맡으면서 그 공부를 쭉 해온 거를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백봉 선생님이 이 몸뚱이 문제를 이렇게 정말로 매 법문 시간마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 세상 살면은 뭘로 살아요? 몸뚱이로 다 살거든요. 사실은 몸뚱이 조금 아프고 몸뚱이가 핍박을 받거나 몸뚱이한테 뭐 이렇게 나쁜 말을 하거나 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정신 싹 잃어버리죠. 정신 싹 잃어버려요. 공부가 어디 있나요? 싹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한다. 이 쉬지 않고 변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나다, 내가 있다, 내 것이다. 할 것이 없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공부의 요점이라요. 공부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어떤 현상도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건도 있고 이러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이 만약에 몸뚱이가 정말 내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다 라고 하면 몸뚱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망심도 굉장히 많이 제어가 됩니다. 사실은요. 저분이 이제 나를 보고 이제 상대방이 나를 보고 욕을 해. 누 보고 욕해요? 내 몸뚱이 보고 욕하지요. 그러면 나는 내 몸뚱이는 내가 아니니까 저분이 욕을 해도 어때요? 허공에 대고 욕하는 거 똑같지요. 사실은.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됩니다. 조금 뭐 이렇게 하면은 난리 나버립니다. 그거.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라는 이 깊은 무지, 깊고 깊은 번뇌, 이것이 어떻게 공부하는 단초가 된다. 공부하는 말하자면 시작점이 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거기에서 나라는 것도 내가 있다라는 것도
내 것이라는 것도 본인이 스스로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쉼없이 변한다. 말은 되게 쉽거든요. 몸뚱이 쉼없이 변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전부요. 그런데 실제로 몸뚱이 쉼없이 변하는 거 아냐? 진짜로 몰라요. 그거를 모르고 그 위에서 어쩌고 저쩌고 오만 뭐 얘기하고 뭐 법문 이론 다 해봐야 밑에가 뭐예요?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성 쌓는 거예요. 모래성 쌓는 거라고. 그래서 내 몸이 정말 내라고 하고 있는, 내 것이라고 하고 있는 지금 이 몸이 쉼없이 변한다. 쉼없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나다, 내가 있다, 내 것이다 라고 할 것이 없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선원장이 중책을 맡으면서 모습 공식을 하게 된 이유도 이 말하자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이게 공부가 되어야지 그냥 이게 위에서 떠버리면 무너지는 거는 금방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건 금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는 내가 없어. 볼 때도 보는 내가 없고, 들을 때도 듣는 내가 없고, 말할 때도 말하는 내가 없어야 진짜 공부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려면 보는 내가 없고, 말하는 내가 없고, 듣는 내가 없으려면 무엇이 제일 먼저 내가 알아야 되느냐? 몸뚱이 쉼없이 변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몸뚱이는 쉼없이 변해서 정말로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 꼭 이 점을 꼭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꼭 실질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에 있는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요 자체성이 없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거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원고가에서 증명사진을 찍고 영상의학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도 찍었습니다. 카메라로 찍은 영상과 엑스레이를 찍은 영상, MRI 영상이 각각 다릅니다. 왜 같은 사람을 찍은 영상이 다 다를까요? 어떤 영상이 진원이의 진짜 영상 모습일까요? 진원이는 원래 어떤 모습일까요? 요거는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디 잘 보이십니까? 예. 제가 그 모습 공식을 하면서 이 엑스레이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본문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저게 무슨 본문이라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어려서 못 알아듣겠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체성이 없다. 부처님 그 금강경에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라는 거 있죠. 그 앞에 뭐지요?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모든 모습은 범소유상 계시 다 허망한 것이니,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시죠? 우리 모습 공식하면 다 이해해요. 허망한 것이니 약견, 만약에 재상, 모든 법을 어떻게 본다? 비상으로 보면
직견열애라고 했거든요. 직견열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위에 거는 알겠어. 위에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밑에 거는 도대체 비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봐야 비상으로 보는데, 이 말이죠. 어떻게 봐야 비상으로 보는데. 자, 여기 이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우리 손주 이름을 좀 넣었어요. 진원이가 우리 손주예요. 제 손주. 그래서 진원아, 네가 할머니 책에 주인공이 하나 됐단다. 박스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원이가 병원에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병원에 가지요. 병원을 가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입원을 시키고 뭐 어떻게 검사를 하고 다 이럴 때 제일 먼저, 요새는 그거 안 찍죠. 옛날에는 사진 찍었습니다. 요새는 안 찍죠. 요새는 안 찍죠. 이거 옛날 이야기네. 그러면 이걸 좀 바꿔야 되네. 그래서 원무과에 가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진원이가 있어요. 진원이가 있는데, 뭐 진원이가 병원을 갔더니 원무과에 가서 차트를 작성해야 된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뭘로 찍죠? 카메라로 찍습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영상의학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오라고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MRI를 MRA라고 해야 되죠. MRI를 찍어 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3개만 해놨죠.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전자현미경으로 또 볼 수도 있죠. 요런 걸로. 그랬더니 카메라로 찍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원이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지금 요 모양 그대로 있지요. 지금 요 모양 그대로 진원이가 나타났습니다. 진원이가 그대로 나타나서, 아, 이거 내 사진이네.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딱 찍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뼈만 남았죠. 나 이 잘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돼. MRI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잘 못 그립니다. 이렇게 되고. 전자현미경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포로만 보이죠. 세포로만 보입니다. 이런 형체가 안 보입니다. 자, 여기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왜 같은 사람을 찍은 영상이 다 다를까요? 이겁니다. 1번은요. 자, 후상거사님, 이게 나타나는 영상이 다 다릅니다. 사진이, 그죠? 왜 다 다를까요? 왜 다 다를까요? 각각 다른 도구로 찍었기 때문에. 각각 인연과 조건이 다른 거지요. 이 진원이를 보는 인연과 조건이 다른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인연과 조건이 다른 눈이다. 어떤 영상이 진원이의 진짜 영상 모습일까요? 자, 표고사님, 어떤 영상이 진원이의 진짜 영상일까요? 어떤 영상이? 이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어떤 영상이 진짜 진원이의 영상일까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김광민 쌤은요? 어떤 영상이 진짜 진원이의 영상일까요? 근데 우리 병원에 가면 이거 엑스레이 사진, 뼈만 있는 사진 거 자기라고 좋다고 딱 들고 선생님이 찍은 거 가지고 오세요 하면 얼른 자기라고 내놓지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거 보면 다 자기입니다. 그죠? 자, 저기 송덕 거사님, 어떤 것이 진원이의 진짜 영상입니까? 전부 다지요. 전부 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지요. 전부 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이게 다 진원이를 다른 인연과 조건으로 본 영상이니까 진원이의 것이 맞아. 근데 진원이 진짜 영상은 일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진원이는 본래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기에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나타나고 엑스레이로 찍으면 이렇게 나타나고 MRI 찍으면 이렇게 나타나고 현자현명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날까요? 진원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이 맨 마지막 질문이 이것이 키워드라요. 아, 진원이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진원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보일까요? 그럼 만약에 진원이가 엑스레이 눈을 가진 세상 사람들한테 가면은 전부 해골로 보일 거거든요. 그럼 카메라 눈을 가진 사람이 얘 보는 거, 얘하고 얘기를 하면 진원이는 머리가 까맣고 뭐 이렇게 생겼고 뭐 어떻게 생겼다 하면은 이 엑스레이 눈 가진 사람은 네 말도 하죠. 뭐 머리카락이 어디 있어 거기. 그럴 거 아닙니까? 머리카락이 어디 있고 눈이 어디 있어. 네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가진 눈을 가진 세상 사람하고 엑스레이 눈 가진 사람하고 이 진원이를 전혀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눈을 가진 사람의 진원이의 모습이 진짜 모습인가요? 엑스레이 눈을 가진 사람의 눈을 가진 문으로 보는 진원이가 진짜 모습인가요? 근데 진원이는 어떻게 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요? 진원이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이 질문이에요. 이것이 질문이라. 우리가 일수사견 저번에 얘기했지요. 일수사견을 얘기를 했는데 이 물을 보고 4개의 사이클로 보는 거지요. 이 사이클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동분만견인데 카메라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의 동분만견, 엑스레이로 가진 사람의 동분만견.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은 이렇게 보지만 그 중에서도 각각 또 별원만견도 되지요. 이것이. 그래서 일수사견이면 한 가지의 물을 가지고 4가지로 보는데 그럼 이 물이 왜 생긴 건데? 왜 생긴 건데? 이 물의 본래 정체가 무엇인데? 이 말이죠, 지금요. 이 물의 본래 정체가 뭐야? 뭐길래 사이클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게 볼 수가 있느냐? 또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무슨 색깔일까?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이길래 나는 빨간색으로 보는데 다른 사람은 초록색으로 보고 또 다른 눈은 다른 색깔로 보고 다른 색깔로 본다. 그러면 도대체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이야? 이랬지요. 우리가 앞에서 나왔지요.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색깔이라고 했어요? 네? 무슨 색깔이요? 네. 뭐 또 비적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말이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129쪽에 보면요. 빨간 사과는 무슨 색깔이라고요? 129쪽 제일 위에요. 무색이죠. 무색, 비색. 또는 비색이라고 했습니다. 빨간 장미는 빨간색이 아니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빨간 장미가 본래 그렇게 빨간 색깔이 아니에요. 빨간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인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색깔이라고 하면 무색 또는 비색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도 한번 보죠. 하나의 물이 4개로 보여. 인형은 4개보다 훨씬 많이 보이겠죠. 그 사이클에 따라서. 그러면 진원이는 카메라, 엑스레이, MRI, 전자현미경의 눈으로 이렇게 다 보았을 때 전혀 다르게 보여요. 다 사이클이 다른 것입니다. 다르게 보이면 진원이의 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비상이요. 무상, 비상. 이렇게 하니까 뭐라나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색깔 막 이는 거 뭐 물 이는 거는 어떻게 내 바깥에 있는 거라 그럴 듯해 얘기를. 그럴 때 진짜 내한테 딱 다가와서 얘기를 하니까 진원이가 그러면 나도 그러죠. 나는 도대체 내 몸은 무슨 상이야? 내 몸은 무슨 상이냐고요. 내 몸이 무슨 상이냐고요. 무슨 모습이냐고요.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왜 무섭다고 얘기를 하냐면 늘 나는 내가 있다, 내 것이다, 나다 이랬는데 갑자기 비상, 무상 이라니까 황당하죠. 황당하죠. 나를 천상 사람이 이거에 비교해서 하면 나라는 몸뚱이를 천상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 내 몸이 어떻게 보일까? 또 아기가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일까? 사람이 볼 때는 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변의 사이클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도대체 내 몸이다, 내 것이다, 나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 몸뚱이를 나다 그러고 있는데 내 몸은 도대체 무슨 모습이야? 어떻게 해서 전부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가 있냐? 이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그 상황에서는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하냐면 나라는 육체라는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또
독립적인 개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죠. 몸은 4대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4대가 흩어지면 몸도 흩어진다. 4대는 본래 실체가 없어서 본래 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사실을, 몸뚱이가 변한다 이렇게 쉼없이 변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어떤 육체적인 물체가 있어서 쉼없이 변한다. 그것도 되지요. 그것도 되지만 어변의 사이클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인지가 된다. 그것도 되는 거죠. 변한다라는 뜻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한번 곰곰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 번에 이해가 되고 한 번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 몸이 만약에 그러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육진 경계가 전부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육근도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육식도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 엄청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정말 부처님 안 계시면, 부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무슨 수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어떻게 뚫을 수가 있겠냐고요. 선지식이 없으시면. 저도 백봉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맨날 빨간 장미 무슨 색깔일까 하고 그렇게 내가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는데 백봉 선생님한테 와서 첫날 선생님이 딱 흰 백합을 가리키면서 이 백합이 무슨 색깔이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그 의문이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문이 하나 풀리면, 색깔이 하나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의, 육근, 육진, 육식이 어떻게 된다? 다 풀려버리는 거지요. 하나가 풀리면 다 풀리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가 풀리면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원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진원이는 본래 어떤 모습일까? 진원이를 빼고 거기 넣으면 서로보살님은 본래 어떤 모습일까? 나는 본래 어떤 모습일까? 이거죠. 딱 자기를 넣어보면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